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2024년 7월 13일에 치러진 군무원 국어 구급 문항 해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시험이 전반적으로 좀 쉬었다라는 마음이 다 있으셨죠? 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한 좀 뜻밖의 부분에서 뭐 내용이 출제가 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다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좀 참고하실 때 다음 시험의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영역별 비중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포인트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역 비중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공무원 시험의 어떤 경향과 이제 군무원 시험의 경향은 이제 완전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군무원 시험은 우리가 선행 지식이 많이 필요한 문법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가장 이제 비중이 문법에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총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법에서 4문항 그리고 어문 규정에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지금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문학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지만 뭐 연습을 정말 안 하신 분들은 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비문학 연습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 3문항 출제가 되었는데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비문학 8문항, 문학 3문항 출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럼 다음 시험에서 문학이 조금 덜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비중은 복불복이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되게 범위를 잘 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 비중이 확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어휘에서 4문항 거의 뭐 고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에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자와 관련된 문항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고유어 문항이라든가 그리고 관용 표현이라든가 뭐 속담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영역별 비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전 영역에 대해서 기본기를 잘 갖추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군무원 국어는 문법의 비중이 높으므로 우리가 문법 공부를 정말 충실하게 잘 해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항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표준 발음법에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에 우리가 뚫는이죠.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만났을 때는 우리가 유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돼서 우리가 뚫는 이렇게 유음화가 진행된 발음이 맞는데 이제 적절하지 않게 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넓다는 맞죠. 그래서 리을 비읍 중에서 우리가 대표음이 리을로 나타나면서 넓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형식 형태소 의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 조사 의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초성이 지금 빈자리예요. 빈자리가 형식 형태소 아래 있을 때는 얘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서 앉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의로가 그죠 초성이 이제 빈자리인 그래서 이응으로 시작되는 이 의로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적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서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읒의 대표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디귿이죠. 디귿. 그리고 디귿과 미음이 만났을 때 비음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디귿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면서 전 그리고 뭐 그리고 여기서도 접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빈자리야.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옮겨 앉으면은 젖먹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우리가 뭐 때때로 젖먹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표준 발음으로 틀린 발음이라고 했죠. 양수누마 현상인데 양수누마 현상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예요. 띄어쓰기 문제인데 띄어쓰기 문제는 정말 어렵게 내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게도 나올 수 있었는데 굉장히 쉽게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밖은 명사죠. 바깥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띄어쓰기 가는 게 맞고요. 여기서 밖에는 공부밖에 몰라, 너밖에 몰라, 뭐 사랑밖에 몰라, 뭐 이렇게 할 때의 밖에는 우리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조사는 어떻게 한다? 그치, 앞말에 붙인다죠. 앞말에 붙인다. 그래서 공부밖에
모르는 학생이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네요. 맨손으로 땅을 팠다 이슈는 없죠. 그리고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은 채 할 때 채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 있었나요? 채는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니 당연히 앞말과 띄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이론 문법 안에서 그죠, 용어의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태소는 그렇죠, 뜻을 갖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최소의 유의적 단위가 바로 형태소이죠. 그래서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바로 형태소이므로 우리 옳은 것은 3번이고요. 우리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우리가 음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끊어읽기의 단위를 우리는 어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우리가 쭉 이제 문법 문제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가 잘 해결되시는 분들은 와, 이러다 다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풀어내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문법의 그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4번까지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밑줄진 단어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1번부터 25번까지 모든 문제를 적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뭐 언급해 드렸죠라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저희 그 군무제국 안에 있는 커리큘럼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잘 소화를 하셨다면은 소화가 안 된 내용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줄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귀었다이지 사귀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뀌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바뀌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사귀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설거지, 맞고요, 산등성이, 돌무더기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은 2번인데 굉장히 유명한 틀리게 쓰는 표기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5번이에요. 낱말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다, 하다가 붙지만 이렇게 시옷으로 끝난 말은 우리가 이로 적는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가운데 끝 음절이 시옷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로 적습니다. 그래서 깨끗이에요. 깨끗이. 그 다음에 가득히, 조용히, 고스란히 모두 히로 끝나는 말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6번입니다.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문장 성분 간의 호응도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1번에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과 그림을 그렸다라고 할 때 와, 과로 이어진 말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다 라는 말은 우리가 그림과만 어울릴 수 있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책과 호응되는 서술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디밭에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로 가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모름지기라는 이제 부사어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어야 한다와 같은 말과 호응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1번도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3번에 이번 연극에서 영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리고 요 치고라는 말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쓰시는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치고라는 말은 우리가 그 전체가 예외 없이 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쓰이는데 흔히 뒤에 이제 부정의 표현이 와요. 그런데 거의 이중부정의 표현으로 옵니다. 부정의 표현이 올 때는 이중부정으로 와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초보치고는 운전을 썩 못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녀는 초보치고 운전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 맞죠. 따라서 우리가 부정 표현이 올 때는 우리가 이중 표현의 맥락으로 오고 그리고 지금 뭔가 4번을 읽어봤을 때 자연스럽지 못함이 발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초보치고는 운전을 썩 잘하지는 못한다. 뭔가 이상해 라는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가볼까요? 밑줄진 부분의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의적 표현, 굉장히 많이 의미론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부분이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중의적 표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식 범위의 모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정 표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휘의 어떤 중의성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을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하지 않아 발생하는 그런 중의적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비교의 맥락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보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잖아요. 글쎄, 남편은 나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니까 이라고 할 때, 지금 축구 중계를 좋아하는 정도가 남편이 더 많은 건지 심한 건지, 아니면은 나와 축구 중계가 있을 때 축구 중계를 선택할 정도로 그 대상 자체에서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호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의 뜻, 비교의 맥락이 있는 선지가 4번 유일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부정 표현이긴 하지만, 모두 중의적 표현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조건에 맞는 것은 4번이므로 어렵지 않게 4번도 고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8번 같이 가볼까요? 8번, 괄원에 들어갈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 이제 고유어 표현이죠. 이 고유어 문제에서 이 최명희 혼불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죠.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고유어 특강이 있었습니다. 강의 안에. 그런데 그것까지 보기에는, 그것까지 소화하기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돈발은 생소했지만 성말은과 살천스럽다는 그래도 모의고사 안에서도 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둠 속에 눈을 뜬 강실이한테 무참히 끼쳐든 것은 생전 처음 맞닥뜨린 낯섦의 스산하고, 성말은 뭔가 조급한 기운이었다. 그리고 돈발은 뭔가 까다로운 기운이었다. 그리고 좀 쌀쌀한 기운이었다의 뜻을 갖는 살천스럽다가 맞죠. 암상스럽다라는 것은 뭔가 느낌이 그렇잖아요. 보기에 남을 시기하고 셈을 잘 내는 데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고유어까지 안 챙기신 분들, 그리고 고유어가 정말 생소하신 분들은 조금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항을 보면서 했습니다. 우리 9번을 갈게요. 밑줄 치인 기억 니은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망매가라는 작품은 일단 너무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참 고전 문학은 공부를 하는 만큼, 정리가 되는 만큼 이렇게 시험에서 바로바로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가성비가 좋다. 의외로 고전 작품을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전 작품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제망매가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다 살고 누구는 그러다 죽는 거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여기서 잎은 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죠. 이런 잎이 떨어지는 하강적인 이미지에 빗대어서 누이의 죽음을 문학적으로 굉장히 잘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났다라는 것은 한 어미에게서 났는데 언제 누가 먼저 떠날지, 언제 누가 먼저 저 세상에 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누이를 잃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맥락으로 이어지다가,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누이를 잃은 그런 슬픔 속에 굉장히 비탄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쵸,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있죠. 미타찰이라는 이상 세계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거니 그 세계를 그리면서 내가 이 상황을 견디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신라시대의 향가 중 한 편입니다. 그쵸? 그래 갈래는 향가 작품이었습니다. 기억은 이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누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망매가는 그 문학적으로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고대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죽은 후에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작품이다. 미타찰에서 누이와 내가 만난대. 그러면 둘 다 미타찰에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이가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은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기노라 라는 것은 지금은 누이를 잃은 슬픔 속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곧 이상세계에서 만날 거니 이 슬픔을 내가 승화해 보겠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의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적 공간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미타찰이라는 공간은 욕망으로 가득 찬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이에요. 우리
비문학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작문 파트에 해당하는 개요표 작성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골공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의 목차인데 우리가 뭐 목차 문제로도 소화할 수가 있고 이제 개요표와 관련된 연습에서 우리가 이런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이랬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 바로 뭐예요? 그쵸? 이 하위 내용이 상위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예요. 그리고 이 전체의 내용이 탑골공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라는 이 전체 주제를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 그래서 뒷받침되는 내용이 상위 주제를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탑골공원의 지리적 조건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위 내용들은 이 지리적 조건과 관련되는 내용이어야 되죠. 교통편, 뭐 주차 시설, 그리고 편의 시설은 지리적으로 무엇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변 상가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인근의 공원은 어디쯤에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지 모두 지리적 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탑골공원 이용객의 실태예요. 탑골공원 이용객의 실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이용객과 관련된 정보가 하위 내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이용 시간 좋아요. 그리고 이용객의 어떤 연령대가 각각의 연령대가 어느 시간대에 이용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 좋죠. 그리고 이용객이 선호하는 공원시설 및 행사 좋아요. 근데 노약자를 위한 지금 노약자를 위한 꾸미는 말이야. 시설관리 대책이에요. 시설관리 대책이라는 말은 이용객의 실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런 목차 문제, 뭐 개요표 문제는 하위 내용이 상위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11번 같이 가볼까요? 기억부터 디귿에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 딱 처음 보고서는 높임 표현 문제구나 싶어서 문법 문제구나 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접속어를 넣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접속어를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문학 문제로 제가 영역별 비중 안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는 홍길동 씨 격리과에 전화했어요?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어요? 처럼 해요체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해요체의 사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합쇼체를 써서 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해요체를 쓰는 현황 그리고 합쇼체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용이 이어집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해요체는 비격식체입니다. 그리고 합쇼체는 우리가 격식체예요. 그래서 비격식체와 격식체는 대비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기억에서는 역접의 접속어가 들어가는 것이 옳죠. 계속 가볼게요. 곧 홍길동 씨 격리과에 전화했습니까? 합쇼체네요.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하고 내용을 뒤집죠. 윗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합쇼체를 써서 이번 일은 제가 맡아 처리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말할 필요가 있다. 뭐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수준에서 말을 하다가 하지만 윗사람과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합쇼체를 써야 합니다. 라고 이제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라면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은 다 이제 어떤 회사 안에서의 높임 표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에서라면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 맞아요. 전환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환되고 있어요. 전환의 접속어가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에서와는 달리 어느 정도 높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할 때도 그래서 뭐 해요체 정도를 써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귿은 한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가 적절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 이런 설명 끝에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 나와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대화에 실제의 예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는 없죠. 그래서 정도가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결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잘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결과에 접속어가 오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역접 그리고 전환 그리고 결과의 접속어로 읽는다면은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우리 12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의 한자음이 잘못된 것으로 연결된 것은 사실 한자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그동안 드렸었는데 사실 한자어 문제는
우리가 공부한 수준에서 어렵지 않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부한 수준보다 더 쉽게 한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행위 자죠. 쉽게 읽힙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잖아요. 뜻이 지. 그런데 자유의사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책임, 그리고 인지의 여부 모두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자와 지자만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자성어만 볼게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를 나타내는 여러 사자성어들이 있습니다. 백중지세, 그리고 난영난제, 막상막하 다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막역지우는 친구를 말해요. 거스름이 없는 친구, 정말 친밀한 친구를 우리가 막역지우라고 합니다.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란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이죠. 막역지우, 정말로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번 같이 갈게요. 빈칸 기억이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도 이제 문학적인 어떤 제재로 소개가 됐지만 사실 이게 비문학 문제잖아요. 그리고 비문학 문제로 접근을 해도 상당히 잘 읽히는 그런 글이었고 거의 이제 앞부분만 잘 읽었다고 한다면은 답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내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면서 외적으로는 작가의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문학사적 맥락,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 하면서 총 몇 개를 소개했습니까? 4개를 소개했죠. 그리고 문학작품의 이해, 감상, 평가는 수용자가 내적 요소들의 결합관계를 분석하고 다양한 외적 맥락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기 1번으로 언급한 작가의 맥락이네요. 작가의 맥락은 뭐를 말한다? 쭉쭉쭉쭉 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말했습니까? 사회문화적 맥락을 말하고 세 번째로 문학사적 맥락을 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뭐를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에 대한 그 뒷받침되는 설명을 뭐 잘 못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해서 또 봤더니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때 상호 텍스트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이 정답이 되는데 이건 정말 너무 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번이에요. 우리 기억이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문항인데요. 최근 환경 오염에 기인하는 생태계 파괴와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생명과학 기술이 점차 인간의 삶과 그 존엄성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생명과학에 대한 세상의 관심도 높아졌고 그것이 갖는 도덕성도 심심치 않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생명과학이 이제 포인트가 되죠. 생명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명과학을 논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 생명과학이 주목을 받는 것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생명과학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심각한 상태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명과학이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생명과학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어는 언제나 비문학의 글을 읽어낼 때 너무 중요한 전환이 되고 포인트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생명과학이 개발해내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표출인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맥락이 나오고 그리고 부정적인 맥락이 나왔어요.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생명과학도 앞에서 플러스를 말하고 마이너스를 또 이어서 말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양면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생명과학도 플러스를 갖고 있고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도 경계하는 것이다.
플러스도 갖고 있고 마이너스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양면성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이에요. 아래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어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부사 중에는 다행히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종류도 있어요. 우리가 성분 부사가 있고 문장 부사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리고 문장 부사는 아주 특이하게 접속어가 아니면 접속어도 이제 문장 부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접속어가 아닌 문장 부사는 어떤 양태 부사라고 해서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태도를 전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엘리베이터 탔을 때 선생님 항상 그 예를 들었었는데 너 공부 잘하니라고 했을 때 이제 꼬마가 너무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저는 항상 꼴등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설마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하는 꼬마처럼 보여서 너 공부 잘하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꼬마가 저는 1등을 놓치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과연 이러한 예로 제가 양태부사의 성질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태부사라는 것은 화자의 태도,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거죠. 과연, 실로, 모름지기와 같은 말은 믿음 단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설마, 아마 등은 의심스러움을 나타내며 제발, 아무쪼록 부디와 같은 말들은 희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부합하는 문장을 고르면 우리가 문장부사를 고르면 되죠. 일단 설마가 전체 문장을 다 꾸며주는 문장부사로서 지금 하나 나온 거죠. 설마가. 그리고 빨리는 달린다를 꾸미고 있고 성분부사죠. 그리고 멀리는 던졌다를 꾸미고 있고 그리고 가지런히는 놓여있다를 꾸미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장부사가 아니에요. 문장부사가 아니면 우리가 양태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문장들을 읽어봤을 때 뭔가 화제의 심리적 태도가 느껴지면 또 답으로 잘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17번 같이 갈게요. 이 문제가 그나마 비문학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조금 읽어봤을 법한 그런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이 보기에 기억부터 리을 중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긴대요. 그래서 서양 미술에서는 측면만 그리는 프로필이라는 미술 장르가 발달을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이라는 말이 인물 소개를 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측면이 어떤 특징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측면을 그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이집트 그림에서는 사람의 얼굴은 측면, 그리고 눈은 정면, 그리고 목은 측면, 가슴은 정면, 허리와 발은 측면으로 그려지곤 한다. 인간의 신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있을 수 없지만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인 것이다. 그럼에도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신체의 각 부위가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위주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뭔가 어색하게 보여지는 그림이지만 어떤 특징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특징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습니다. 넓은 가슴이나 눈은 정면에서 봤을 때 그 특징이 잘 살아나고 그리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특징이 잘 살아나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또 기억의 경우는 측면이 어떤 특징으로 잘 인지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면을 중시하는 거, 그리고 측면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각 부위의 중요한 면 위주로 조합된 인체상은 이상적인 부분끼리의 조합이므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장중한 형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과 완전 밀접하게 이어지면서 다음 문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과 파라오가 있고요. 신과 파라오 그리고 귀족이 있고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과 파라오 이런 귀족들은 이와 같은 그런 뭔가 초월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비현실적인 그림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범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린다라는 그런 맥락이에요. 따라서 기억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뭔가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측면만 그린다라는 맥락이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를 드러낼 때는 뭔가 이상적인 그림으로, 비현실적인 그림으로 그려내고, 평범한 사람들을 그려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낸다라는 그 내용이 나올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징과 관련된 그런 맥락에서 기억에서 소개가 되는 것이 맞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도 이상하고 디귿도 이상하고 리을도 이상해. 그리고 기억으로 갔을 때 특징과 관련된 어떤 연결고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8번 같이 갈게요. 다음 글에 나타나지 않은 수사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일단 정답 역설이죠. 우리가 뭐 과장법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표현들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안인지 환희일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 일단 지규 나타나고 있고요. 부채질 하듯이 지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판의 모든 곡식과 푸성귀와 풀들도 잠에서 깨어나 웅성대며 소요를 일으킨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즉 곡식과 푸성귀와 같은 풀들, 식물을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류법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화류. 그래서 얘도 나타나고 있고 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기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가 마을 추녀 끝에 몸을 가리기 전에 우리를 덮치고 만다. 채찍보다 세차고 폭포수보다 시원한 빗줄기가 보다 세차고, 그리고 보다 시원한 빗줄기. 여기서 비교법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장막이 우리를 덮치고 만다와 같은 것들도 뭔가 화류적인 표현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쭉 드러나다가 복더위와 다른 박실로 불화로처럼 지구 드러나고 있고요. 그렇게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이렇게 지구적 표현을 사용해서 그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조금 극대화한 표현, 그리고 폭발하고 만다와 같은 표현,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안에서 과장적인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과장법도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역설법은 드러나고 있지 않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우리가 맥락을 따져보면 이치에 맞는 말임을 나타내는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역설법은 드러나지 않고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바로 무엇인가?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아주 분명했거든요. 명품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빚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명품과 대통령이라는 말을 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죠. 비교. 대통령은 원래 프레지던트를 번역하면서 생겨난 말인데 원어는 앞이라는 뜻의 프리오, 앉아있다라는 뜻의 합성어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뜻하는 회의석상에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지던트가 대통령, 즉 국가의 통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면서 아직도 전제정치의 특징인 통치권이 우리 정치 사회를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대통령이라는 말이 이제 갖는 어떤 의미가 우리의 정치 사회를 흔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이죠.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려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과 시청률과 구독률만을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의 합작품. 여기서 비단 어떤 비판적인 어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용어를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소비의식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라는 사람은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기호학이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했는데 사실 기호학이 주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가치 그리고 그것의 어떤 유용성도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면만을 극대화해서 굉장히 그 특징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코의 말은 과장에 해당하죠. 그리고 명품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이다 라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뭔가 언론이라든가 장사꾼들이 그것을 오용해서 잘못 쓰는 바람에 여러 가지 뭔가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그렇게 왜곡해서 쓰는 바람에 이 말의 뜻이 이제 조금 왜곡이 되었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품이라는 말은 잘못된 번역어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번역과 관련된 이슈가 차라리 있는 것은 이 프레지던트라는 말이죠. 그래서 맞지 않고요. 일부 기업 그리고 언론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장사꾼들과 언론을 지금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3번은 맞고요. 그리고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와 같은 표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프레지던트라는 말과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0번 같이 갈까요?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단 이렇게 나오면 약간 쫄아요. 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잘 안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데 너무 쉽게 잘 보였던 또 순서 나열하기 문제였습니다. 사회 문제의 종류와 내용 및 그에 대한 관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운명론을 예로 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운명론은 한마디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하늘의 뜻으로 또는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운명론과 관련해서 내용을 이어가 보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 문제 관념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운명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운명론. 한편 오늘날은 운명론의 배격을 전제로 한다 해서 내용이 약간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에서는 따라서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겪는 고통은 그것이 심한 사회적 통제와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잘못이 아닌 그들 개개인의 탓으로 돌려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운명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 내용과 이어줄 수 있는 내용은 가와 단데 뭐가 먼저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자면 이러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상황. 자, 단적인 예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라는 말로 가로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운명론에 대한 어떤 뜻풀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질 만한 내용은 따라서 그러한 어떤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상황적 모습에 대해서 또 속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로 연결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런 다에서 가로 가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 문제의 관념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종합해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운명론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한편 이렇게 말하면서 내용이 전환되면서 그리고 운명론의 배경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인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 나 이렇게 가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근데 외래 표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슈퍼마켓 좋아요. 그리고 메시지 소시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습니까? 너무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초콜릿, 디지털은 요즘에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고화질이어서 털 한 털어? 그 털까지 한 털 하나까지 다 보인다라고 하면서 제가 암기 팁을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래서 디지털이에요. 디지털. 아날로그도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이에요. 상춘곡이네요. 상춘곡은 일단 어떤 봄의 경치에 대한 어떤 감상, 그리고 자연에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에 대한 예찬, 자연 친화 정서가 너무너무 물씬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상춘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과 주제 및 정서가 가장 비슷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홍진에 묻힌 분의 이내 생에 어떠한가, 붉은 먼지에 묻혀있는 이 사람들아 내 생에 어떠한지 들어볼래? 과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 라는 거예요.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한다마는 이렇게 살림에 묻혀있는 기쁨을 모르지는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수감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주구를 위해 풍월주인이 되어서 하면서 그 자연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는 그런 상춘곡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보면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고하되, 그쵸? 나라를 한때는 살리고 건졌던 인걸은 어디에도 없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라고 말해서 어떤 망국의 회한 고려 왕조가 이제 지고 나서의 거기에 대한 회한을 담음과 동시에 인생 무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주고 진들 세미도 못하는가 비록 푸세일 것인들 그 누구 땅에서 낳는가 라고 말하면서 어떤 수양대군을 섬기지 않고 나는 끝까지 단종을 따르겠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굳은 절의와 지조를 담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3번은 청산이 나와서 공부를 조금 안 하신 분들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도산시비곡 중에 하나이죠.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그렇게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느냐. 청산과 그렇게 항상 흐르는 물처럼 우리도 그치지 말라. 만고상청하리라. 계속 이렇게 푸르게 뭔가 내가 학업의 정진을 계속하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나타내고 있는 학문 수양의 결의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4번은요, 빼박이죠, 여러분. 이거 자연 사랑하는 작품이잖아요. 10년을 경영해서 내가 이렇게 딱 3칸 있는 그 초가집 지어냈는데, 내가 한 칸 살고, 달이 한 칸 살고, 청풍, 그쵸? 아주 푸른 바람을 한 칸으로 맡겨두니, 아, 강과 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내가 사랑하는 건 달이요, 청풍이요, 강산이요, 이죠.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인용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 비문학 문제에서는 사실 뭐 헷갈리는 선지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근데 이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즉에서는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 내용 덧붙이는 내용이니까 순조롭게 앞 내용을 이어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거시적인 전망에서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이나 그리고 민족국가의 성립과 같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해온 어떤 도정으로 서술하거나 땅땅땅땅 형성해 왔다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시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여기서 우리가 약간 긴장을 해야 되죠. 미시사는 뭔가 좀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쪼개서 자세하게 장면을 보는 그런 미시사는 이러한 역사 서술은 뭐예요? 거시적인 역사적 흐름인 거죠. 거시사라고 대응해서 한번 써볼게요.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하여 거시적인 흐름으로 바꿔버리거나 익명성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한다고 비판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해서 거시적인 흐름으로 바꿔버리거나 익명성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거시사에 대한 어떤 설명이고 거시사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이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괄호친 부분은 거시사의 특징인 거죠. 이 글에서는 그치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 거시사, 미시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종래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온 것은 거시적인 전망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입장이었다라고 근대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주된 과제로 삼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은 보통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통계 수치로 환원시켜 익명성의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한다가 아니에요. 얘네가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거시사, 너네들 그렇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은 거시사에 대한 특징이지 미시사적인 역사 서술의 특징이 아니므로 완벽하게 안 맞는 것은 3번입니다. 거시적인 역사 서술은 특정 지역의 역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문항이 남았는데 한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속담 알맞은 거 넣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25번은 제목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 하나 파악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맥락상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축가가 된 다음에 집을 짓거나 거문고 연주가가 된 다음에 거문고를 타게 되는 것이 아니래요. 집을 지으면 건축가가 되고 그리고 거문고를 타보면 거문고 연주가가 된대요. 옳은 행위를 하면 옳게 되고 절제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되며 용감한 행위를 함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된대요. 그런데 땅땅땅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성향이 되고 성향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성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지금 이 내용은 실천으로 인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확인을 했다시피 기억에 들어갈 말은 알맞은 속담이에요. 요 내용을 포괄하는 속담을 고르면 되거든요. 요 내용, 실천, 습관, 중요성 뭐 요런 내용, 요런 맥락의 속담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즉, 한 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남과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행위에서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되며 또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하거나 태어난 마음을 지니거나 하는 습관을 얻게 됨으로써 혹은 용감한 이가 되고 혹은 겁쟁이가 된다. 즉 뭐예요? 계속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욕망이나 분노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절제 있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방종하고 성미 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그쵸? 실천, 행위, 습관 이런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심 내용을 잘 포괄하는 제목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여기선 4번이고요. 우리 1번부터 3번까지의 속담 뜻 다 아실 거예요.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는 것은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막 제 뜻대로 주장하다 보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 라는 것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터에서 행위를 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실천, 직접 행위를 반복하는 거,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시험은 정말 기본기에 충실했다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역별 비중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행 지식이 필요한 문법 공부에 충실하면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공무원 국어의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